네, 미국 내 16인 은행이자 글로벌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가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SVB의 파산이 국제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보도를 지난주 말부터 좀 해왔는데 자금 위기가 불거진 채 이틀도 채 안 된 시점이어서 36시간 만에 파산까지 그러니까 이 문을 닫게 된 건데 사실 40년 넘게 이제 SVB가 상당히 그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에 이게 초고속 파산을 하게 된 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그 과정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파산, 영어로 bankruptcy 이런 용어가 들어오면 좀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무너졌다. 뭔가 부정적인 그 영향이 어감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너지는데도 네. 두 가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회사가 또는 은행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도저히 구제불능 빈 껍데기를 무너뜨리는 것과 지금 SVB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SVB를 공중분해를 딱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줘야 될 부채보다 조금은 더 많기 때문에 이 회사를 완전 부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성, 돈이 본인이 금고 안에 또는 내일 모레 받을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네. 오늘 당장 예금을 찾겠다는데 그 사람한테 내주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유동성의 위기거든요. 유동성의 위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 미국의 금융 당국이 매우 신속하게 폐쇄 정책, 폐쇄 조치를 잘 취했다. 파산을 아주 신속하게 취하는 바람에 금융의 어떤 이 혼란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예금 뱅크런이 생겼는데 40시간밖에 안 돼서 폐쇄가 되느냐. 은행이 그만큼 취약한 게 아니냐.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폐쇄시켜버리고 그 은행을 정부가 그대로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 날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성 때문에 너도 나도 불안하니까 돈을 찾는 건데 그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100% 지급 보증해 주겠다. 왜냐? 현재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100% 개런티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은 아직 장이 안 열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아침 9시에 은행 문이 열리면 예금 보호자 조항 그러니까 25만 달러까지만 지금 그 위기 시에도 현금을 인출해주는 그 제도에 관계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서명을 해서 전액 다 보장하고 바로 서너 시간 후에 장이 열리면 본인이 걱정하는 돈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생 나타난 점만 보더라도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만사 불효턴턴이라고 위기 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비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잉이 없다. 특히 지금 이번 사태가 충격을 많이 준 것은요. 이 SVB가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채권이 대부분 국채란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 일시적인 가격 하락 때문에 무너졌다.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더만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더더군다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가 꺼져가는 것 같다 했다가 갑자기 반전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 갑자기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 시점에 불안한 예금 투자자들이 전부 자금을 인출하려고 뱅크런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가 계속 높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 이 같은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의 폐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 사태까지로 볼 때 SVB 은행의 사태는 충분히 금융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을 처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네. SVB가 자체가 부실해서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과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이제 그 뱅크런이 나타나니까 유동성 위기 겪었고 유동성 위기 상태가 나타났고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라고 친다면 가래로 막고 바로 못 막으면 호미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래로 딱 막을 걸 만큼 막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래도 아니고 못 적재 몇 개로 없어요. 일단 막은 거네요. 신속하게 일단은 막았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제 혹시 SVB 은행에서 잠재된 부실을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 숨겨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또 부실이 더 많더라. 이렇게 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연동되는 SBP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SBB로의 자금을 넣었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제때 환금하지 못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BB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은 100%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SBP가 발행한 주식, 그다음에 SBP가 발행한 채권, 이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BP가 현재 파산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무너지고 제3의 인수기관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채권 투자한 사람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못 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SBB 채권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연금이라 300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300억, 한국투자공사 외환보유고 관리하는 여기서는 또 200억.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제3자가 인수하면 조금은 건질 수가 있지만 인수가 안 되거나 인수 가격이 낮으면 한 푼도 못 건지게 되거든요. 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그 피해가 좀 전이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예금자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뭐 폭락이나 그렇게 손실돼도 이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주식과 채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용으로 하는 것이고 뭐 그렇죠. 이것을 어떤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뭐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SBP라는 은행이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의 16인데 물론 미국 같은 큰 나라의 16이 뭐 만만치는 않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것은 아니다. 뭐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은행도 독점 어떤 편중 현상이 심해서요. 미국의 4대 메이저 그러니까 그 JP 모간 체이스 은행과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웰스파고, 시티은행 요 네 개가 전체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또 12은행까지만 가면 9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6위 은행도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금융을 흔들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게 JP 그 모간 스탠리 사건, 2008년, 9년 세계를 흔든 모간 스탠리 사건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예. 비교를 좀 해주세요. 근데 예. 아주 재밌는 게 모간 스탠리의 당시 재무담당 총책임자가 SBP의 임원으로 지금 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 SBP가 모간 스탠리의 그 투기 방식 이런 것을 조금 가미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모간 스탠리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정권을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크 본드, 부동산 모기지를 가지고 발행한 건데 그게 이제 전 금융기관에 모간 스탠리가 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니까 이건 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게 부도가 나니까 그 부실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이 됐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모기지를 파는 게 아니라 예금이 대로 문제가 되는데 뭐 예금은 자산도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하고 있고 또 정부가 100% 바로 13일 아침부터 미국 시간
보장을 하기 때문에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리만 그때 브라더스. 리먼이죠? 예, 리만 브라더스. 모건이 아니고. 예,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은행이고요. 제가 그렇죠, 예. 제가 발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모건 예. 스탠리는 지금 미국 제1위의 은행이고 그렇죠. 예.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문제가 된 게 리만 브라더스. 예. 거기에 CFO가 지금 SBB의 임원으로 와 있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금융위기 때와는 흐름이 같은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구조가 다른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SVB가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 여파, 이 불안감에 또 이 시장들이 요동치는 거니까 그런 여파 없겠냐 뭐 이런 우려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삼인성호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 왔다 하면 안 왔던 호랑이도 호랑이 온 것으로 되는 것 마찬가지로 금융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 은행 부실하더라, 무너질 것 같아 이러면 그럼 사람들이 돈을 뱅크론 하게 되고 그럼 실제로 무너지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제 불황이 확산되는 거.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IMF에서도 지금 자막이 나왔지만은 이 미국의 SBP 이런 은행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두 번째 문장은 미국 금융 당국의 SBP 사태에 대한 처리를 아주 신뢰한다. 그래서 금융이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또 네. 덧붙이기도 했어요. 물론 SBB가 이제 영국에도 지점이 있고 캐나다에도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점에서도 일단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받는 실제 금액 자체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문제인데 미국에서 100% 여금 인출을 보장했기 때문에 뭐 이 사태가 다른 변수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전이나 숨겨진 부실만 없다면은 그런 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그 어쨌든 벤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이 은행과 연관이 있었는데 줄도산될 수 있는 우려는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 뱅크들이 이제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은 가장 많은 게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주식 발행도 못 하고요. 그렇죠. 채권 발행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벤처 캐피탈들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바로 SVB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만 달러 이상의 거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쩐주들이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SVB가 현찰을 인출을 중단하면 벤처 캐피탈에 돈이 안 돌고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에 주기로 했던 돈도 못 줘서 실리콘밸리에 대규모 스타트업 연쇄 부도가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다행히도 SBP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또 정부가 100% 인출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주식 발행과 또 채권하고는 일단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중에서도 SBP의 채권이나 주식을 산 사람도 간혹은 있겠지만 대다수는 대부분 금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 거래는 100% 안전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벤처 캐피탈, 또 실리콘밸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오전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뉴욕 주 당국이 이제 그 시그니처 뱅크 물론 여기 이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긴 한데 여기 폐쇄 유치했고 물론 여기도 예금자 보호를 한다고 했었고 문제는 이제 뭐 이 SVB 파산 사태가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지역 은행들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아하 은행이 파산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무슨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이거 우리나라 은행에 돈 맡겨도 됩니까? 내 은행에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은행에 1억이 있는데 맡겨도 됩니까? 이 걱정을 하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걱정해서 돈을 다 빼내면 우리나라 은행도 휘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휴일인 어제도 일요일 날도 정부가 신속하게 그렇죠. 이제 은행의 그 충당금 비율 이런 걸 신속하게 조정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뭐 미국의 그 시그네처 은행이라든지
또는 SBP보다는 아주 상당 수준이 높고 뭐 감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그래요.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시그네처 은행은요. 이 은행이 거의 요즘은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암호화폐만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4분의 1가량이 그 암호화폐 관련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암호화폐 담보대출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는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일반 정상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에 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SVB의 그 갑작스러운 파산이 연준의 그 저희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통화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인 건데 이 연준이 아까도 잠시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연준의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SVB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이번 달 FOMC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여전히 50bp가 계속 우위인데 이게 네. 좀 바뀌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잠을 못 자면서 이 사태를 지켜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현상이 빚어준 게 바로 시카고의 패드워치예요. 시카고 패드워치는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선물 투자자들이 투자한 거를 보면 연준이 FOMC가 금리를 이번 22일 날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올리냐는 게 그게 지수로 계량화돼서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 딱 폐쇄할 직전에 이 빅스텝 가능성이 3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80%에서 30% 떨어지고 이제는 0.25%밖에 안 올릴 거야 하는 그 베이비 스텝이 거의 70%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을 딱 폐쇄시키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다시 빅스텝 가능성이 70%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되고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잠 못 잤을 겁니다. 아, 그렇죠. 본인이 역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잖아요. 원래도 마르신 분인데 더 마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 빅스텝을 하고 싶어도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제롬 파월은 속도 조절을 할 확률이 50% 되지 않느냐. 반말은 된다. 예, 반 정도는 지금 상당히 기가 많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미국의 달러인데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정말 그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던 바잖아요. 그렇죠. 미국 SBP 덕분에 환율이 안정이 좀 됐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네. 달러가 약세가 됐거든요. 자, 물론 이게 하루 또는 이틀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지만 13일에 월요일은 없었지만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네. 결국 뭐 어떤 낙관을 하거나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네. 그 지금 청와대에서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예의주시하자 나왔는데 그런 거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안심은 하지 않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경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